부산에서 꼭 살고 싶어요. 이 말이 중국 상하이 교통국의 가장 젊은 과장, 장찌의 입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녀는 35세 나이에 이미 상하이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상하이 지하철 노선도가 늘 펼쳐져 있고 붉은 펜으로 그어진 수많은 선들이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 지하철 네트워크 831km. 이 숫자를 말할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으쓱해졌습니다. 런던도, 뉴욕도, 도쿄도 상하이를 따라올 수 없다는 자부심이 온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한국은 늘 미디어가 과대포장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상하이 거리에서 조선족 소매치기에게 용돈을 털렸던 그날의 기억.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그 순간이 그녀 마음 깊숙한 곳에 한국에 대한 묘한 불신을 새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차가운 철의 여인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간절하게 만든 걸까요? 상하이 지하철을 세계 최고라 믿어 의심치 않던 그녀가, 한국을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땅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5년 3월 상하이 국제 컨벤션 센터. 세계 각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글로벌 지하철 혁신 포럼이 한창이었다. 장쯔이는 최전방 좌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의 승객 만족도는 97.3%에 달하며 정시 운행률은 9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발표자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장쯔이의 입꼬리 비틀어졌다. 옆자리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작 9개 노선으로 뭘 자랑한다는 거야? 우리는 20개 노선에 831km인데. 발표가 계속됐다. 스크린에는 서울 지하철의 각종 디지털 서비스와 안전 시스템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실시간 혼잡도 안내, AI 기반 지연 예측, 스마트 환승 가이드. 허세도 정도가 있지. 장쯔이는 심드렁하게 중얼거렸다. 상하이 지하철도 이미 다 구축된 시스템들이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왔다. 장쯔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상하이 교통국의 장쯔이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해도 결국 인구 1천만의 도시와 2,500만의 상하이를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지 않나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홀이 순간 조용해졌다. 한국 발표자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장쯔이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역시 규모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였다. 그때 뒤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모든 시선이 뒤로 향했다. 회색 머리의 중년 남성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사회자가 급히 소개했다. MIT 도시공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님이시군요. 윌슨 교수가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장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지하철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혁신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장쯔이에게 머물렀다. 한국 지하철은 별세계입니다. 규모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직접 체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체험이요? 서울대 김희수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 연구에 참여해 보시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장쯔이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한국 시스템의 허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한번 보죠. 그 별세계라는 게 뭔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대답이 자신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불과 1시간 반 비행이었다. 장쯔이는 기내에서 내내 코웃음을 쳤다. 윌슨 교수의 별세계 발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왔다. 장쯔이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공항 하나는 그럴듯하게 지었네. 하지만 막상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출입국 심사부터가 달랐다. 대기줄이 정확히 간격을 두고 서 있었고 안내선을 벗어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상하이 공항의 아수라 장관은 차원이 달랐다. 이상하네. 더 놀라운 건 공항철도 환승이었다. 김희수 박사가 마중 나와 안내하는 동안 장찌인은 계속 두리번거렸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심지어 바닥에까지 방향 표시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입니다. 43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해요. 열차에 올라탄 순간 장찌인은 또 한 번 당황했다. 좌석마다 개인 충전 포트가 있었고 와이파이는 당연한 듯 무료였다. 차내 안내방송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까지 알려줬다. 현재 공항철도 일부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회 경로까지 안내한다고?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 환승 구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다. 명동, 강남, 홍대, 어디든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일일 교통 패스 하나면 모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김희수가 티머니 카드를 건넸다. 장찌인은 카드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작은 카드 하나로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이었다. 2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장찌인은 계속 놀라고 있었다. 지하철 내부가 상하이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다. 노선도 위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됐고 각 역마다 예상 도착 시간이 정확히 나타났다. 강남역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지하 공간이 또 다른 도시였다. 쇼핑몰, 식당가, 심지어 은행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급한 사람을 위한 빠른 통로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건 지하철역이 아니라 지하도시네요. 성수역으로 이동할 때는 더욱 놀랐다. 환승 구간에서 길을 잃을 뻔했을 때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 그녀의 위치를 파악해 최적 경로를 알려줬다. AI 기반 개인 맞춤 안내 시스템이에요. 승객의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분석해서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죠. 홍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학가라는 특성에 맞게 젊은 감각의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심지어 지하철역 내부에 작은 공연장까지 있었다. 하루 종일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장찌인은 점점 불편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상하이 지하철이 자꾸 비교됐다. 규모는 더 클지 몰라도 이런 세심함은 없었다. 이런 질서도 없었다. 저녁 무렵 김희수가 물었다. 어떠세요? 첫날 소감은? 장찌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작은 나라의 시스템이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대국인 중국에서 온 내가 이런 조그만 것으로 흔들릴 수는 없지. 하지만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질서 의식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부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내일은 KTX로 부산에 가볼까요? 김희수의 제안에 장찌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두려웠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모든 확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서울역 KTX 승강장. 부산행 열차가 정시에 도착했다. 장찌인은 김희수 박사와 함께 지정석에 앉으며 여전히 불만 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작 2시간 40분이라고요.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는 4시간 18분인데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김희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속도만이 전부는 아니죠.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장찌인은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애플 맥북 프로 14인치, 그녀의 소중한 업무 파트너였다. 상하이 지하철 시스템 분석 자료와 한국 방문 보고서 초안이 모두 들어있었다. 대전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화장실을 다녀온 장찌이가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맥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객차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희수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어디 뒀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여기 뒀어요.
도둑 맞았어요. 장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다. 상하이 거리에서 조선족에게 당한 그 순간. 결국은 이런 나라였다. 역시 한국이네요. 경찰 불러주세요, 당장. 김희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장 과장님, 일단 침착하시고. 침착하라고요. 제 3년간의 연구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당장 이 열차를 세우고 수색해야 해요. 승무원이 다가왔다. 장쯔이는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흥분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승무원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분실물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레일 고객센터와 KTX 내 CCTV를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CCTV요? 김희수가 설명했다. KTX 내부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분실물 발생 시 즉시 추적이 가능합니다. 15분 후 승무원이 다시 나타났다. 8호차 화장실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소 직원이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장쯔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승무원을 따라갔다. 정말로 그녀의 맥북이 깨끗하게 닦여진 채 보관함에 들어있었다. 이건 어떻게? 청소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다. 화장실 근처에 놓여있기에 분실물로 판단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혹시나 훼손될까 봐 안전한 곳에 두었어요. 장쯔이는 맥북을 받아들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도둑 맞았다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떠올랐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김희수가 조용히 말했다. 한국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속해요. 작년 지하철 분실물 반환율이 88.3%였습니다. 88.3%라고요. 네. 현금도 70% 이상 돌아와요. 시민의식과 시스템이 함께 만든 결과죠. 장쯔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상하이에서라면 분실물이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녀 자신도 남의 물건을 줍더라도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승무원과 청소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경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확신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KTX에서의 맥북 사건 이후 장쯔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부산 지하철은 어떨까요? 김희수의 물음에 장쯔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지방 도시 지하철이야 뻔하죠. 서울만 못할 거예요. 하지만 부산역 지하철 구내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역사 내부가 상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들반들했고 천장의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밝았다. 1호선 타고 서면으로 가볼까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장쯔이는 또 한 번 놀랐다. 차량 내부가 서울 못지않게 깔끔했다. 더 놀라운 것은 승객들의 모습이었다. 서울의 바쁜 직장인들과 달리 여유로운 분위기였지만 질서와 매너는 똑같았다. 서면역에 내려 환승할 때 장쯔이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지방 도시 지하철이 이 정도라고? 환승 통로 곳곳에 부산의 명소를 소개하는 디지털 갤러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해운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각 관광지까지의 정확한 소요 시간과 환승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2호선으로 갈아타면 해운대까지 40분이에요. 해운대역에 도착했을 때 장쯔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해변이 보였다. 역사 내부에는 관광 안내소, 수영복 대여점,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이건 관광을 위해 설계된 거네요. 맞아요. 교통과 관광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죠. 해변으로 나가는 순간 장쯔이는 저절로 탄성을 내뱉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푸른 바다. 상하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지하철로 바다까지 온다는 게 믿어져요.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다. 해변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다.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까지 완벽했다. 광안리로 이동할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다. 2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부산의 산과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지하철 노선 자체가 관광 코스네요. 광안리역에서 내리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에서 광안대교까지의 야경 명소로 가는 길이 완벽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보행자 전용 데크, 포토존, 심지어 삼각대 대여 서비스까지. 저녁 무렵 광안리 해변에서 장찌이는 한 가족을 만났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온 부부였는데 아이가 울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다. 누군가는 물티슈를 건네고 누군가는 장난감을 빌려줬다. 저희 중국 사람인 거 아시죠? 장찌이가 물어보자 그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더 잘 도와드려야죠. 여행 오신 분들이니까. 그 순간 장찌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상하이에서라면 외국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하철로 숙소에 돌아가는 길, 장찌이는 김희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이런가요? 대구, 광주, 대전, 어디든 비슷해요. 각 도시마다 특색은 있지만 기본적인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같죠. 장찌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방 도시까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상하이 외곽만 나가도 시설과 질서가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요? 김희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두가 편해야 나도 편하니까. 그 단순한 답변이 장찌이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다. 배려와 질서가 의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다. 그날 밤 장찌이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중국의 우월함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김희수가 특별한 곳으로 장찌이를 안내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입니다.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상암동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 장찌이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따라갔다. 상하이 교통관제센터도 충분히 첨단이었으니까. 하지만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전광판이 아니라 마치 우주선 같은 통합 운영실이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현수 센터장이 설명했다. 스크린에는 지하철 9개 노선의 모든 열차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닙니다. AI가 30분 후의 승객 분포까지 예측해요. 30분 후요? 장찌이가 놀라 물었다. 이현수 센터장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 오후 5시죠? AI는 이미 6시 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강남, 여의도, 광화문. 각 구역별 승객 유출입량을 분석해서 열차 배치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스크린에는 예상 혼잡도가 색깔별로 표시되고 있었다. 빨간색 구간에는 이미 추가 열차가 배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에요. 김희수가 말했다. 장찌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본이라고?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이현수 센터장이 시스템을 조작했다. 갑자기 스크린에 홍대 입구역 화재 발생 시나리오가 나타났다. 순간 관제센터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인근 역으로의 우회 경로, 버스 대체 교통 연계, 심지어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연동됐다. 3분 만에 전체 대응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스마트폰에 전달돼요. 장찌이는 말문이 막혔다. 상하이 시스템은 사고가 나면 일단 운행을 중단하고 복구를 기다리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김희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모든 시스템 뒤에는 철학이 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철학이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현수 센터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임산부 전용 앱,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우선 운행 시스템. 매일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지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찌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상하이 지하철에는
이런 세심함이 없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은 부족했다. 이게 바로 한국 지하철의 핵심이에요. 김희수가 말을 이었다. 기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철학, 이 마음은 쉽게 복사할 수 없죠. 시민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장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이유도 같아요. 모두가 편해야 나도 편하다는 것. 그 순간 장찌이는 깨달았다. 지난 며칠간 봤던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를, 분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던 청소 직원, 아이를 도와주던 광안리 시민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시스템과 사람, 기술과 철학이 하나로. 맞아요. 그래서 한국 지하철이 특별한 거예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죠. 관제센터를 나오는 길, 장찌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상하이, 지하철의 831km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길이는 길었지만 깊이가 없었다. 김 박사님, 장찌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시스템은 정말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네요. 김희수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그녀가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장찌이는 상하이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보내지는 않았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 방문 5일째 아침, 장찌이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다. 김희수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처음으로 단독 행동이었다. 4호선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젊은 여성. 배가 불러 보이긴 했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다. 중국이었다면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그 임산부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는 깍듯이 인사하며 앉으셨고 주변 승객들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배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네. 을지로입 구역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장찌이는 깜짝 놀랐지만 다른 승객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민방위 훈련입니다. 잠시 대피해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모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에서 내렸다. 장찌이도 어리둥절한 채 따라 나섰다. 역사 내에서 승객들은 벽 쪽으로 몸을 숙이고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조용히 자세를 취했다. 처음 겪어보시는 거죠?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장찌이에게 말을 걸었다. 네. 중국에서 왔어요. 아, 그래서. 한국은 매월 훈련을 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5분 후 훈련이 끝났다. 모든 승객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지하철에 올라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단하네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장찌이가 감탄하자 그 남성이 웃었다. 그냥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되는 거죠. 명동역에 도착해서 내리는 길. 장찌이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상하이 거리에서 조선족에게 당한 소매치기 사건. 그때의 분노와 배신감.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한국인들은 달랐다. 친절하고 질서정연하고 배려심이 넘쳤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 조선족과 한국인은 다른 거구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장찌이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어린 시절의 편견이 한국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다. 메뉴를 고르기 어려워하는 장찌이를 본 사장님이 다가왔다. 중국 분이시죠?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중국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추천해준 비빔밥을 먹는 동안 옆 테이블 할머니가 계속 장찌이를 살펴보셨다. 식사를 마치려는데 그 할머니가 다가오셨다. 아가씨, 한국 어때? 네? 아, 좋아요. 우리나라 처음이지. 어디서 왔어? 상하이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왔네. 한국 음식 입에 맞아?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장쯔이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상하이에서도 이런 무관심한 친절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맛있어요. 정말. 그래? 다행이다. 우리나라 구경 많이 하고 가. 할머니가 떠나시면서 사장님에게 뭔가 말씀하셨다. 잠시 후 사장님이 작은 선물 포장지를 가져왔다. 저 어머님이 주고 가라고 하시네요. 한과예요. 왜? 저한테? 그냥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장쯔이는 그 순간 목이 메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장쯔이는 손 안에 한과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족 소매치기의 기억, 과대포장된 나라라는 선입견, 작은 나라라는 무시, 모든 것이 틀렸다. 그날 저녁, 김희수와 만나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는 장쯔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한국에 대해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김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오해요? 장쯔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선족 소매치기 사건, 그로 인한 한국에 대한 불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날 밤, 장쯔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국 방문 6일째, 장쯔이는 김희수와 함께 여의도로 향하고 있었다. 5호선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나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전동차 4호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안내방송에 장쯔이는 얼어붙었다. 객차 안에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상하이에서라면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승객들이 전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비상문 쪽으로 이동해 문을 열었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켰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 먼저 나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앞다투어 나가려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침착하게 대피했다. 장쯔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화재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질서가 가능한가? 장 과장님, 빨리 나가요. 김희수가 그녀의 팔을 잡고 비상구로 향했다. 지하철이 완전히 정차하자 승무원들이 즉시 나타나 대피를 도왔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이었다. 터널 안에서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장쯔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백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다치신 분 없으세요? 괜찮아요? 연기 많이 마셨나요? 물 드실 분 있어요? 30분 후 모든 승객은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 화재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작은 사고였지만 대피 과정이 완벽했다. 지상에 올라온 장쯔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김희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장쯔이는 고개를 저었다. 놀란 게 아니었다. 감동했다. 아니, 충격받았다. 김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하이였다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짓밟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3분 만에 대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김희수가 조용히 설명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안전 매뉴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국민이 비상상황 대응 교육을 받고 지하철역마다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하죠. 대구 지하철 참사? 네, 192명이 희생된 끔찍한 사고였어요. 그 아픔을 교훈 삼아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장쯔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상하이는 어떤가? 사고가 나면 책임자 처벌하고 끝이었다.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장쯔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김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놀라셨나 봐요. 장쯔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김 박사님. 네? 내가 틀렸어요. 김희수는 깜짝 놀랐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장쯔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뭐가 틀리셨다는 거죠? 전부요. 한국에 대한 생각, 상하이 지하철에 대한 자부심,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모든 게 틀렸어요. 장쯔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상하이 지하철이 831km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없었어요. 시민 안전을 위한 매뉴얼도, 위기 상황에서의 질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그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오늘 화재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상하이 시민들은 저런 상황에서 절대 저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저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나 먼저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김희수가 조용히 들어주었다. 길이만 길다고 해서 좋은 지하철이 아니었구나. 기술만 앞서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었구나. 장쯔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국을 그렇게 깎아내렸던 제가 부끄러워요. 작은 나라라고, 과대포장됐다고, 중국보다 못하다고. 장 과장님. 5일 동안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어요. 규모만 크면 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선진국은 이런 거였구나.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김희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상하이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지하철의 문제점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의 문제점만 발견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야죠.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말이에요. 장쯔이가 김희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죄송해요. 한국 사람들을, 김 박사님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사과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장쯔이는 혼자 호텔방에서 상하이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국의 우월함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아니면 상하이 시스템의 한계를. 결국 그녀는 한 문장만 적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처음으로 진짜 아름답다고 느꼈다. 상하이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장쯔이의 책상에는 여전히 상하이 지하철 노선도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831km 숫자가 예전만큼 자랑스럽지 않았다. 과장님, 한국 출장 보고서는 언제 올려주시나요? 부하 직원의 질문에 장쯔이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이미 10번도 넘게 고쳐 쓴 보고서였다. 서울형 지하철 시스템 도입 제안서. 제목부터 파격적이었다. 중국이 다른 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시민 안전 중심의 운영 철학,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 사고방식. 현재 상하이 지하철은 세계 최장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 철학과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서울에 크게 뒤처져 있음. 특히 위기 상황 대응과 시민 배려 시스템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 동료들은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장쯔이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다니.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의 문제야. 상부에 보고서를 올린 후 장쯔이는 김희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다. 김 박사님, 보고서 제출했어요. 어떤 반응이셨나요?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추진할 테니까.
김희수가 미소 지었다. 그런데 김 박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상하이 서울 지하철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한국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전문가들도 상하이에 와서 자문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2달 후, 장찌의 제안은 현실이 되었다. 상하이 교통국은 공식적으로 서울형 운영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중국이 한국에서 배우는 첫 번째 사례라고 대서특필했다. 장찌는 협력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하며 김희수와 함께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6개월 후 상하이 지하철 1호선의 첫 번째 서울형 안전 시스템이 도입됐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시민 배려 서비스, 실시간 AI 예측 시스템. 모든 것이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이었다. 정말 달라졌네요. 상하이를 방문한 김희수가 1호선을 타보며 감탄했다. 승객들의 질서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역무원들의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죠. 장찌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김 박사님. 네? 저는 계속 한국 생각이 나요. 특히 부산. 부산이요? 광안리에서 바다를 보며 지하철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여유로움, 그런 아름다움. 상하이에는 없어요. 김희수가 웃으며 물었다. 그럼 부산으로 이사 오시면 되잖아요. 장찌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나중에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한국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살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규모가 크고 빠른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 부산 해운대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저기서 지하철 타고 바다에 가서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김희수도 감동받았다. 그때까지 계속 교류해요. 언젠가 정말 부산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약속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부산 지하철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화상통화를 끝낸 후 장찌이는 책상 위 상하이 지하철 노선도를 바라봤다.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다.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로. 그녀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다. 부산 광안리 실시간 날씨였다. 맑음. 바다가 파랗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꼭. 장찌이가 창밖 상하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꿈은 더 이상 높은 빌딩이 아니었다. 부산의 바다였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철을 자랑하던 중국의 엘리트 공무원이 이제는 한국의 작은 해변 도시를 꿈꾸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철을 자랑하던 상하이의 엘리트 공무원이 이제는 부산의 바다를 그리워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과 질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이 말은 더 이상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